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3회의 일분과 사회를 맡은 오희환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참석자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날씨가 아직은 쌀쌀하네요. 내일부터 아마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시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진행 방법은 시간이 1시간 20분이니까 발표는 주제당 20분씩 해주시고 토론은 한 분당 10분씩 5분에서 10분 가능하면 시간 남겨주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 토론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로 봅니다만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시간 관리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준비 되셨죠? 예, 먼저 우리 서인석 교수님하고 김선혁 교수님, 그다음에 주희진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력 분석에 관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양대 행정학과의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러한 줌분에 이렇게 실시간 이런 세미나를 처음 하는 건 아닌데요. 생각보다 해볼수록 더 어색하고 약간 그러네요.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새롭지 않은 거를 왜 하냐. 근데 또 새롭지 않은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새롭습니다. 작년까지 오늘 그 신문 기사에도 그게 나왔는데요. 그 지방 의원들의 국외성 연수 이제 좀 바꿨죠. 국외 공무 연수인가? 이런 걸로 바꿨는데 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신문 기사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예산이 최근에 또 늘었대요. 지방의원 의회 중에 한두 곳은 그런 그 국외 공무 출장 같은 경우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문 기사로 나오죠. 왜 쓸데없이 그런 데 느리냐? 니네 놀러 가는 거 아니냐? 18년도에 충북이었나요? 충남이었나요? 홍수 피해가 났는데 이제 담당했던 그 지방의 의원들이 그 프랑스로. 근데 이제 그분은 원래 담당하던 게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도시를 바꾸는 변환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 의원들의 그런 행동이나 모습에 왜 그러한 기사들이 났을까?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뭘 제대로 하겠어? 또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뽑혔겠어? 저는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전에 했었던 2009년에 있던 선행 연구를 좀 많이 참조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그 당시에 지방의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과 경시보다도 지금 한 10년 전이 더 흘러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이나 역량들이 많이 변화했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한 모습들을 어떻게 측정해서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부족하지만 글을 좀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마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을 통해서 많이 좀 개선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의회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대신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결정기구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지역에 있어서의 그 많은 예산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사결정, 오래된 주제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하다. 또 과거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사실 그 수박 겉핥기 시기였다라는 평가도 또는 비판도 많았는데 이유는 사실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보려면 제일 쉬운 게 이제 설문인 거죠. 설문을 하면 과연 의원들이
그분들이 가장 큰 강점과 가장 큰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포커페이스 아닐까요? 그런 분들의 진위를, 속내를 과연 설문지를 얻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 지방의회의 역할, 특히 소위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는 역할 또는 법안을 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법안이 사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을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에 대한 분석보다는 연구에서는 지방의 사업, 행정사업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뭐 뒤로 주어진 뭐 당파적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얘기해 갖고 결정하는 자기들끼리의 담합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보통은 그 중에 의장이 있을 거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의중이 결정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의결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언제 들어갔느냐, 어떤 상태로 들어갔느냐, 들어갔을 때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정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론 아닐까, 토론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의회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 개인들이 그 의회 의원들이 무엇에 관심 있건 일단은 떠나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론장을 살펴봐야 된다. 그 공론장을 살펴보려면 살펴봤을 때 의사결정을 알 수 있고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그러한 담론들이 형성되는 것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반론도 있고 갈등도 있고요. 뭐 협상하고 타협하고 수용하고 합의 등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러면서도 연대적이고 타협하면서도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가?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이제 행정연구원 박사님도 계신데 제가 2008년도에 졸업을 하고요. 8년도 6월에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행정연구원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모셨던 박사님이 지금은 부산대에 계신데 어쨌든 그 박형돈 박사님이실 때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한테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루어지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으로 연구들을 좀 해야 된다. 특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록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 이렇게 지금은 너무나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만 근거 이론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많은 담론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들을 채취하는 근거 이론, 그걸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천해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 박경돈 박사님은 그걸 가지고 예시로 그 의사록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다만 그것이 그때 의사록에 있던 여러 가지 그 단어나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서 끌어왔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어떠한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끌어온 부분이 좀 없어서 그게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는 이제 몇 분이랑 같이 그 당시에 있던 지방의회 연구들을 모아서 관련된 많은 행태 요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출렴하니까 당파성, 대표성, 전문성, 연대성, 타협성, 형식성, 권위성 뭐 이 정도로 출렴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요인들을 끌어내서요. 그럼 그런 개별적인 요인들을 끌어냈으니까 오케이 그럼 끝났나?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마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글자예요.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다시 당파성을
언어적으로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의의 개념의 세부 요소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했죠. 그 체크한 전체 값을 가지고 다시 요인으로 추렴하고요. 추렴한 걸 비교해서 그때 당시에 국회와 서울시를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이 기본적인 틀이 저는 몰랐는데요. 이후에 좀 활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에 저희 그 행정학교에 저 고대 박종민 교수님 계시지만 그분 아니시고요. 경희대 신방과에 계신 언론 정보를 담당하신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새로 나오는 이슈들이 그 국회 내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제 법안으로 선정되는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걔네들은 이슈가 공론화되고 그것이 법안으로 되고 정책화되는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론의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이 부분이 조금은 실용성이 있다고 느껴졌는지 그것을 조금 적용해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기관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행태를 연구하는데 기존에 했었던 요인들이 크게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틀에서 수용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분석의 자료는 제가 작년도에 수원시 있던 그 수원시 의회에 의뢰를 받아서 사실은 그 행정사무와 관련된 과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가 그 자료를 저희 연구진이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4개 저희 그 수원시 같은 경우에 4개의 그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총 이 행정사무감사가 7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각 회당 개념으로 해서 28개의 각각의 회별 담화록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코딩을 통해서 코딩을 하고 그 나온 결과값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형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기본적인 거예요. 이 틀에서 사실 소수 내용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맞게끔 좀 변형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만들었던 기본적인 이 틀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행태 요소라고 한 건 이 행태 요소들이 그 다른 언어학 또는 다른 정의를 기초로 해서 뽑아낸 세부 요소들인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체화한 틀, 우측 상단에 있는 행태 요소의 구체화 요소를 가지고 각 회의록 담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빨간색 부분은 이제 합한값이에요. 그래서 하위에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연대성인가요? 연대성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부 측정 하위 요소를 측정한 그 값들을 썸한 값이 이제 연대성 값으로 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값들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담당자 국장이든 이제 사업부 담당했던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라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할 수 없네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다수는 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의회가 했던 이런 지적 사항이 정부에 수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의사결정으로 보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했었고요. 이런식으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결과값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n이 28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회차당 하나의 n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측정해서 나온 결과값은 끝이지 뭘 이거 하냐? 저희 연구진은요. 그래도 저희가 그 심도 있게 그 해당 회차별 회의록들을 코딩을 했지만 여전히 그 값들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한데 저희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코딩한 그 값을 모아서 만약에 그걸 수치화한 다음에 해당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따져보면 어떨까? 담화록 자료를 수치화해서 그것을 통계 분석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이건 저거죠. 믹시드 연구 방법을 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값은 데이터 값을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보려는 건 이건 아니었지만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권위성과 형식성, 그 다음에 권위성과 전문성, 또는 타협성과 형식성, 연대성과 전문성 이런 경우가 좀 상관성이 있게 나오더라. 근데 저희가 보려는 궁극적인 것은
의사 결정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행태 요인들이 어떤 행태 요인들이 실제로 그 장에서 영향을 미쳤는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사전에 이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을 거고 실제로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거든요. 가서 그분들이랑 얘기해서 느꼈던 거는 단순한 명함에 그냥 학력이 뭐 의사, 약사, 뭐 서울대 이런 게 아니고요. 관심도와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굉장히 촘촘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건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대규모 지금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그럼에도 거기 아니더라도 지금의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을 거다. 예,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가설과 일치했어요. 특히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의 상관성이 70%, 77%가 나온다는 건 진짜 압도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다른 요인들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이 높다라는 건 정말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대표성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미 있는 행태 요인이 잘 나온 거죠. 그에 반해서 형식성 그래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분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형식적으로 나타나느냐? 기간이 너무 짧대요. 그 심사 기간이 한 2주가 채 안 되는데 사실 사업 하나당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면 뭐 한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이 한 100개에서 200개면 이미 용량을 초과하는 상태인 거죠. 그 정도로 차라리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거에 밀어보건데 이런 기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 형식적인 부분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것 같나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저 오타인데요. 2009년도에 하나, 2010년도에 하나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결과와 좀 비교를 하자면 2010년도에도 이런 통계 분석을 했었는데 당시엔 대표성, 형식성, 전문성, 타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해 방향으로 확인됐었고요. 당파성이랑 연대성은 부의 방향으로 나왔었어요. 글쎄요, 연대성은 잘 모르겠는데 이 당파성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당론적인 입장에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당파적인 논의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지방의회는 사실 지자체장 당론과 거의 비슷하게 압도적으로 있지 않냐. 그런데도 과거에는 그래서 더더욱 당파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 연구가 글쎄요, 2019년도 1회에 그것도 수원시라는 작은 하나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라 일반화까지 가능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지방의회의 역량은 제가 생각할 때도 확실히 확연히 커졌고 그 커졌던 부분이 이 작은 곳에서 확인이 됐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 확인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조금 멸시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건 아닐까. 지방의회가 그 정도까지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요.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당 부분 전문 인력들도 보좌관들도 글쎄요 지원을 해주게 되겠지만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도 앞으로는 제 기대보다도 더 큰 방향으로 좋은 역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 짧은 연구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느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엔 공무원의 원격 근무제도 만족도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우리 김영 박사님이 좀 해주시죠. 네, 준비되셨죠?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재택근무나 그 원격근무가 본격화되면서 이 원격근무가 여전히 그 공직 만족도나 그 업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직 안에, 조직 내부에 그 부하 직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과가 떨어지겠거니 일을 안 하겠거니 그리고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거리를 공간적인 개념에서 원격 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본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참가하는 그 학회의 취지에 맞게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그 행태나 인식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중앙부처랑 광역자치단체의 인식도를 검증을 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게 5가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바라보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CT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 행정 체계나 그리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방법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근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그 유연근무제가 도입될 때 이런 방식으로 유연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닌 공간의 개념에서 유연근무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격근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세종시 이전으로 저희가 그 정부 부처와 그리고 국회의 그 공간적인 거리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상회의나 화상을 통해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또 방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면서 재택근무가 본격화됐지만 이런 부분이 여전히 미비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도 활용 및 만족도 그리고 제도 활용의 성과 등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수행이 되어야 그 공직사회에서도 재택근무나 그리고 원격근무들이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내용이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의 필요성은 원격 근무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 원격 근무 제도 상위 개념이 유연 근무 제도 활용도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서 기존 연구의 그 한계를 보완하면서 저희 연구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근무제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유연근무제가 처음에 시행될 때는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그 유연근무제가 시행을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제나 요일근무제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초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집중근무제 중심으로 그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 장소, 공간으로 유연근무제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재택근무제 그리고 스마트워크제 등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형태를 업무 시간의 양 그리고 업무 시간의 선택, 업무 장소의 선택 3가지로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 유연근무제 효과성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가적 양립 그리고 직무 만족이 그 유연근무제가 가져오는 효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그 근로자들에게 개인의 삶의 질을 보완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의 질을 제고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직률은 감소할 것이고 삶의 질이나 직장 생활의 질이 담보된다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 분석들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크게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화상회의, 모바일 전자결제 4가지 변수를 원격 근무 제도의 만족도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변수를 하나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조사, 그 공직생활 실태 조사를 살펴보니까 총 4,000명이 답변을 주었는데 원격 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원격 근무 제도의 만족도 변수 하나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 근무제 효과가 업무 성과나 직무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그 원격 근무 제도의 만족도도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하에 본 그 그림과 같은 분석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 그 만족도와 조직 효과성 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그 강화 관계나 약화 관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조절 변수를 크게 네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자율성, 그리고 모호성, 그리고 지원적 리더십, 조직 측면에서는 변화 관리 같은 변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개인 차원에서 조절 변수로 업무 자율성과 업무 모호성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리더십 차원에서 지원적 리더십을 조절 변수로 상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조직 차원에서 변화 관리 수준이 얼마나 조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의 변화 환경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조직 내부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변수들로 조절 변수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 우측의 연구 설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공직생활 실태 조사를 활용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근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추출해서 중앙정부는 619명,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610명으로 표본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가설이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설을 보시면 만족도는 그 업무 성과나 공직 만족도와 같은 조직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을 상정함에 있어서 저는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이론을 착안을 해서 본 가설을 수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연 근무 제도가 조직의 자발적인 의지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혜관계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격 근무 제도의 이런 호혜성, 긍정적인 호혜성이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양한 연구들에서 스마트 워크 제도나 유연 근무 제도, 그리고 일가족 양립 제도가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이제 조절 변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차원의 변수로 저는 업무 자율성과 업무 모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율성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 제도 만족도가 그 조직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업무 모호성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측면에서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그 업무 자율성의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 저는 직무 자원 요구 이론을 활용을 했는데요. 보통 업무 자율성 같은 변수는 이 이론에서 직무 자원으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자율성 같은 그 직무 자원이 조직 내에 있다면 조직 효과성의 긍정적인 그 강화 요인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본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에서는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업무와 그리고 조직이나 리더가 저에게 부여한 업무의 갈등이나 그 모호성이 있다라고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고 하면 직무 스트레스 같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 이론에 따라서 본 연구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업무 자율성과 그 역할 모호성 이런 것들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한다는 선행 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십 차원에서의 지원적 리더십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사가 얼마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거나 아니면 저의 그 업무를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원격 근무 제도 만족도와 그 조직 효과성 사이의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거라는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저는 리더부와 교환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LMX 이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더십 이론하고 차별성을 두는 게, 기존의 이 리더십 이론은 리더 한 명만 존재하는 굉장히 탑다운 방식의 리더십을 의미하는데, LMX 같은 경우는 그 리더와 그리고 구성원이 얼마나 그 관계의 질이 좋은지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효과는 개인의 행태 그리고 조직의 효과성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그 개인과 구성원과 그 리더의 관계의 질을 강화시키면서 지금 제가 설정한 이 원격 근무 제도 만족도와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설입니다. 지금 저는 조직의 변화 관리를 약간은 그 조직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기존 선행 연구에서 뭐 혁신 문화나 조직 문화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 관리 수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공간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분리를 하더라도, 아니면 다양한 그 ICT나 다양한 제도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변화 관리 수준이 굉장히 높다면 이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본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본 가설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인지 이론에 따라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나 리더십을 얼마나 개인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태나 그리고 본인 행태가 성과에 미친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회 인지 이론의 가정에 따라서 본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그 그룹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696명, 그리고 중앙부처는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610명으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 간의 신뢰도와 탄단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변수들 간의 크롬바 알파로 신뢰도를 검증했고요. 0.7이 넘으면 신뢰도를 확보했다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모든 변수들이 신뢰도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판별 타당도 AV 이 값과 그리고 신뢰도 CR 값으로 그 변수의 타당도를 분석을 했는데, 보통 AV 이 값 같은 경우는 0.7이 넘으면, CR은 0.5가 넘으면 변수가 타당도가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요타가 있는데요. 제가 집단 구분을 성별로 했는데 집단 구분이 이게 광역이랑 지자체가 얼마나 인식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그 T테스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서 서인석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역량과 그리고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느끼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업무 성과들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평균값을 살펴보면 광역이 지자체 중앙보다 더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값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 게 업무 자율성과 업무 모호성이었는데요. 오히려 그 광역에서 업무의 자율성이 높고 업무의 모호성 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앞서 제가 개인 차원에서 자율성과 모호성을 상충되는 변수로 설정한 것이 여기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함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거는 이제 그 가설 검증에 대한 결과입니다. 광역자치단체랑 중앙부처 간의 그 업무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격 근무 만족도는 둘 다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웠던 그 점은 업무 모호성이 얼마나 업무 성과에서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지에 대한 검증에서 제가 가설에서 설정한 것처럼 업무 모호성은 이 둘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율성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원적 리더십이랑 변화관리 같은 경우는 둘 다 집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지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공지 만족도가
그 원격 근무 만족도가 공진 만족도에 둘 집단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웠던 점은 업무 모호성이 공진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공진 만족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 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변수가 아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 제도의 결과 변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그 원론적인 그 답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결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논문을 디벨롭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분석에서는 어쩌면 공진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외하고 본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초석이 되는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연구의 함의를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가설을 도출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이론을 활용을 했습니다. 사회교환 이론, 그리고 직무자원 이론, 그리고 리더 부하 교환 이론, 사회인지 이론,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 등을 통해서 그 계량적인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연구의 이론의 확장을 했다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근무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더욱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제 논문을 통해서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가지 유형의 원격 근무 제도 활용도 수준이 현재로는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도 2,000명이 설문했는데 600명만 활용 경험이 있었고요. 정부 부처 역시 같은 수준으로 그 원격 근무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격 근무 제도가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제도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가 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살펴보았는데 원격 근무 제도에 대한 그 직위 발굴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 직위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자정보법 같은 경우가 더 강화가 돼서 어떻게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 부분 업무의 보안을 지킬지, 그리고 이 제도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 같은 경우에는 ICT나 ICMB 이런 다양한 그 정부 전자 기술들이 더 빨리 공직에 확산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같은 경우는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가 전체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지능형 정보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인데요. 사실 그 연구에서 제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연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면서 원격 근무 제도랑 지능형 정보 그리고 인적자원 제도의 그 3가지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를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연구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원격 근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구성원과 원격 근무 제도를 활용한 구성원 간에 약간 준실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의 비교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저희 인사 조직하는 사람들이 매번 봉착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독립변수와 중립변수가 자료의 원천이 이분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같은 시기에 측정이 된다고 하면은 바이어스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논문은 태생적으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2차 자료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통계로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논문을 보완하면서는 인터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원격 근무 제도를 활용한 공무원 그리고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의 그 비교적인 내용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그 만족도의 선행 및 결과 변수를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동기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요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조직의 변수, 그리고 다양한 그 리더의 행태, 이런 부분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좀 더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잘 지켜주셨네요. 이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 아주 불편하고 또 잘 들리지도 않네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좀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완성 박사님,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게 된 이완성입니다. 저는 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지방자치학회는 사실 처음 참석하게 돼서 다양하다기보다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서인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주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량으로 돌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분야의 좀 문외한이라고 할까, 이런 저 같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연구한다면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사를 분석할 때 수원시 의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 내용을 갖다가 질적인 내용들 갖다가 코딩을 해가지고 다시 양쪽으로 분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코딩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의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 갖다가 파악하고 행태 요인이죠. 행태 요인들과의 관계도 보면서 또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대단히 노력들을 많이 투입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하나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 사람이 갔을 때 의회라고 한다면은 뭐 지방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사실 의회 의원의 어떤 역할은 n분의 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개인이 하나의 투표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의사력 분석을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는 대신에 뭔가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어떤 회의를 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는 자기 의사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특성이 과잉 대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언어를, 그러니까 문장이 됐든 뭐 문단이 됐든 단어가 됐든 이걸 갖다가 카운트해 가지고 행태를 바라봤다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과잉 대표돼 가지고 어떻게 되면 의회의 행태 요인을 갖다가 좀 왜곡시킨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n분의 1이라는 기본적인 의회의 특성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신다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다 보니까 이러면 한 사람이 10사람이 역할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날따라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이건 사라져버리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웹에서 바라보고 실제로 분석하신 분들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좀 강조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행태 요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특성을 말씀하실 때 이전 논문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다 제시하셨는데 아마 개념적인 적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다 보니까 분석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 글을 읽다 보면 단어들이 이게 이쪽에 갈까 저쪽에 갈까 고민하는데,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올 때, 그럴 때 개념적 적용을 한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보완될 수 있는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런
특히 질적인 내용들 갖다가 계량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돌리면 유의미한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되게 거기서 사실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없다는 것만 보여주고 끝나는데, 그런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면 이 관계를, 특히 의사결정하고 행태율 간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왔을 때 왜 이런 요인들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그때부터 다시 질적 연구를 한다면 이쪽에서 이론적으로 큰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 떠올랐냐면요. 이걸 읽으면서 그 각 위원회별로도 특성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럴 때 위원회별로도 이런 관계에서 어떤 위원회는 관계가 높게 나왔고 낮게 나왔으면 그 위원회의 의제가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연도별로 봤을 때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해에 여야 간의 구성이 바뀌었다면 그때 이러한 행태의 변화가 있었을까를 본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입니다. 그냥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런 걸 고민하신다면 이쪽 이론에 대해서 훨씬 더 새로운 뭐랄까 이론을 갖다가 개척할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그래갖고 제가 좀 무리한 그 어려운 그 질문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영 박사님 같은 주제는 사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느낄 때 이러한 주제는 사실 상 진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쪽으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본인도 이제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직 만족도라고 했을 때 종속변수가 공직 만족도고 독립변수가 근무 제도 만족도면요, 그냥 딱 보더라도 공직 만족도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상관이 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기를 돌리자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시차 문제를 얘기했는데 당연히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물론 시차를 갖다가 따로 해서 한다면 좀 그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더 이론적으로 탄탄하고 그 외부에서 방법론상의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사실 만족도를 가지고 종속변수를 쓰는 것보다는 업무 성과. 근데 이것도 동시에 물어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 분석은 독립변수가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전년도에 업무 만족도를 갖다가 연초에 조사했으면 연말에 업무 성과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부처에서 해야 하는 금평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활용하면 훨씬 좋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논문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원격 근무 제도가 올해 작년에 이렇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를 추가해서 그 고민한 논문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세진 박사님. 네. 입니다. 이완성 박사님께서 이제 그 서인석 교수님이 하신 거와 김민영 박사님 하신 걸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 김민영 박사님 거를 먼저 하고 서인석 교수님 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하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논문을 쓰는데 이제 우선 김민영 박사님 쓰신 논문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떤 논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시적절성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있는 연구원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문을 쓰셨다는 거는 그 쓰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했는데 이 공직자들이나 또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다 그러면 이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거는 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그 생략하셨는데, 원래 있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그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사실은 제가 2000년도 한 10몇 년 전에 그 원격근무라는 에 대해서 과제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재택근무를 원격근무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원격근무랑 거의 유사한 걸로 받아들였었는데 어떤 개념상의 변화가 있었는지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그 조절 변수로서 이제 지원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소속된 것이 세종 국가 리더십 센터인데. 이 리더십적 연구를 하다 보면 수많은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감성 리더십 무슨 해서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지원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어떤 독립적 이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실 때 용어를 쓰셨을 때 조금 더 정교화해서 쓰시면은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번트 리더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구성 요소를 의미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어떤 리더의 그 지원적인 행위가 영향 미치는 영향 이렇게 좀 더 구체해서 쓰셨으면 제가 볼 때 보는 사람들한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런 인식 조사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인식 조사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죠. 근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인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본 건데 사실은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건 다음 연구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 스스로가 공무원 자체가 스스로 내가 업무 성과가 높아진다고 느끼면 물론 업무 성과 높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다음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인식하는 것 실제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와의 연결해서 하시면은 좀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서인석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그 서인석 교수님께서 하신 그 문제 의식에 참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처음에 보면 어떤 말을 하셨냐면 기존의 연구들이 그냥 무작정 정책 지원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진다. 근데 현상의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이거 대충 이럴 거다라고 해서 그냥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뭐 이럴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 행태가 어떻게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어떤 현상의 파악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그 인식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여기서 쓴 이제 방법론적 기법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쓰셨는데요. 저는 좀 이런 연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계량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질적 연구나 뭐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 있으신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랑 양적 연구랑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본 경향이 있는데 서로 이게 트라이앵귤레이션 같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서로 결합해서 하면 서로 장점을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이제 몇 개 제가 읽은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질적 연구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냐면 크게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객관 물론 양적 연구에 비해서 중립성이 떨어지지만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메타캐타로그라고 그러잖아요. 상위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세부 또 캐터고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 짜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물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배치를 하셨지만 여기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논문 중에 뭐냐면 인터코더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런 의사록을 분석을 하셨을 때 물론 제가 볼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반대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을 때 과연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성에서 나온 건지 안 그러면은 대표성에서 그러니까 전문성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당파성에서 나온 거는 사실은 읽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 코딩을 하신 분들만 알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이 저자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잖아요. 근데 세 분 중에서 세 분의 의견이 항상 같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언급을 안 해주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저는 중립적으로 학적 입장 하셨을 거라 보는데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한 거냐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를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이 세부 캐터고리를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자료 요청이 전문성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거기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그냥 무작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어떤 그 범주를 설정하셨는데 제가 이게 비교해 보니까 기존 연구랑은 다르게 대표성을 추가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표성 왜 추가하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논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여기 대표성에 보면은 가장 높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측 의제와 태도에 대한 반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7에 7이요. 예, 16페이지에 7에 7을 보면은 정부 측 의제 및 태도에 대한 반감이 327로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셨을 때 대표성이 높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약간 아까 그 이한성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게 과잉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뭐냐면은 수원시의회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민주당이 24명이고요. 국민의힘이 11명이고 정의당이 1명이고 진보당이 1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측 의제 및 태도에 대한 반감이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돼 있다면 이거는 대표성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당파성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의원적 분석도 만약에 곁들여서 하신다면 훨씬 더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토론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뭐 한 5분 아니 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연구가 사실 예전에도 했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어느 센스를 잡냐인데 이 지적 코딩을 할 때 사실 과거에 이제 뭐 지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3명이 각각 코딩해서 그 코딩의 일치도의 70%를 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질적 연구에서 핵심은 연구자의 센스를 가지고 그 사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화된 수치를 봤을 때는 그게 객관적은 있지만 그게 갖고 있는 의미를 담지 못해서 지적 연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연구자가 채취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코딩표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때 판단 기준에 몇 가지 뒀지만 가서 이제 여기 연구진들이 참가하면서 같이 물어봤어요. 저도 읽으면서 이게 맞냐? 이게 맞을까? 그렇게 궁금해는 했지만 그 부분들이 사실 여기는 담겨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 부분 백데이터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런 부분들 정말 공감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맞아요. 그 뭐랄까요? 그 왜 하게 됐을까? 과제를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과제를 했으니까 연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쭉 있어 왔는데 예전에는 사실 예산 결정이 저한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게 수원시를 보니까 소위원회 자료가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지방의회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국회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했던 예산 심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의사 결정이 예산을 높이고 줄이는 실제 액수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량 분석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아쉬웠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의회 기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어쨌든 예산안이랑 그다음에 사무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려고 했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발표를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 박사님. 네. 일단 제가 그 발표를 급하게 준비하느라 PPT로 드렸는데 발표 자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코멘트 주신
두 분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완선 박사님께서 그 주신 코멘트는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귀 분석의 그 과정을 저희가 기본 과정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조직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탈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뿐만 아니고 그 모든 연구자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사실 조직 간의 차이를 보고 싶었고, 그리고 조직 변수를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평가를 매번 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 있는 그 하드 데이터를 가져다가 붙여서 쓰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2019년 공직생활 실태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로 정부의 그 외부인에게 그 조직의 변수가 공개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세진 박사님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재택근무랑 재택근무의 그 유형하고 원격근무제가 그 개념이 다르냐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재택근무랑 원격근무제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제 원격근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바람으로, 아니면 원격근무 제도라는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그냥 원격근무 제도로 제가 조작적 정의를 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상의 오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질문이 아마 하드 데이터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완성 박사님께서 주신 질문과 굉장히 유사한 질문이라서 이 답변은 스킵을 하고요.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드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서인석 교수님에게 주셨던 질문인데, 저희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믹스 메소드를 쓰는 방법을 사실 기존에는 많이 타부시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질적 연구를 시작해서 양적 연구로 결론을 맺거나 아니면 양적 연구를 시작해서 질적 연구로 결론을 맺는 그런 다양한 방법론을 수행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코멘트 잘 받아서 논문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발표하고 토론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연구원 출신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실은 창립 멤버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연구 생활을 오래 해봤고, 그래서 대충 분위기를 알고 있죠. 제가 한번 전에 자치단체를 가서 한번 조사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자치단체가 1년 내내 감사받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153일이 나오더라고요, 감사받는 날이.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는 물론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 40% 정도가 감사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복감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마침 또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원래 사실은 지방정연구원에서는 재정을 좀 했습니다. 지방재정 파트를 맡아서 세외 수입이라든지 이제 지방 공격 분야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의회 쪽을 사회를 보게 돼서 아무래도 제가 좀 뭐랄까 좀 부드럽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서 교수님 책은 좀 제가 보니까 이제 지방 행정 파트니까 제가 조금 코멘트를 좀 해드린다면, 제가 논문을 안 봤었거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보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책자를 보니까 이제 원고 논문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조금 그냥 급히 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수원시 의회를 좀 더 수원시 의회 구성 내역을 좀 더 정확히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의원 수는 이제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또 연령별 또는 정당별 또는
직업별,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변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한 해만 2019년이죠. 한 해 가지고 하신 거는 아마 자료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회의록 자료가 아마 적지 않다 보니까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해만 한 것은 조금 좀 제가 왜냐면 한 해 가지고 이게 이 상관성이 높다 낮다 하기에는 좀 일반화시키는 거는 좀 하니까 있지 않을까,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지표들이 주로 그 국회에서 쓰던 내용들, 우리 서 교수님이 이제 아마 2009년에 하신 서울시의회 하나 들어가긴 했는데 다 대상이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방의회하고 같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가, 조금 더 좀 조정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석 결과를 보면 비율이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렇지? 예를 들면 타협성 같은 건 0.1%밖에 안 되거든요. 또 당파성도 0.3% 분석 비율이, 그렇지? 그 다음에 권위성이 0.2%. 이거 그런가 하면은 전문성은 37.9%, 의사결정은 36.8%. 그리고 이게 0% 나온 게 지금 무려 9개더라고요. 27개 지표 중에서. 그래서 0으로 나온 것까지 지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표를 아무리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이제 또 오히려 중복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급히 해봤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이런 분석 결과가 이 지방의회 활성화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김영 박사님 거는 제가 뭐 오늘 와서 보다 보니까 뭐 아닌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저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느끼는 거를 좀 잠깐 뭐 좀 건방진 말씀일지 모르지만 제가 좀 후학들이라고 할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하다 볼 때는 연구를 할 때는 다 뭐 우리 프로젝트 하느라고 잘 바빴죠. 뭐 그 대안이 뭘까 항상 고민하고 살았으니까요. 뭐 저 역시도 머리에서 떠나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대안일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거기를 나오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으로 보면 아마 나무를 보기 바빴던 것 같아요. 나무만 보기에 바빴죠. 사실 뭐 대안이 뭐냐 이것만 찾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아니면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숲을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제가 늘 생각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하나도 없을까? 저는 참 일찍부터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인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노벨상이 왜 없느냐? 저는 그거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가 단편적인 공부만 하는 게 아닌지. 예를 들면 지방행정학 공부하는 사람은 지방 재정을 몰라요. 예, 또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이게 아니지 않느냐. 행정학도 이게 굉장히 넓은 게 아닌데 그것도 조직하는 사람은 조직만 해야 되고 인사하는 사람은 인사만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역이 좁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 루이스 코즈라고 하는 사회사상사라고 하는 책을 좀 봤습니다. 좀 두껍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 유명한 뭐 진멜 같은 사람들이 역사, 철학, 심리, 사회학, 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고전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법률학이든지 역사,
사회학, 종교사회학 이렇게 많은 분야들을 공부하는 거 보면 또 철학하는 사람 치고 수학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만 한 것이 이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그 제약 요인이 아니었는지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보다 보면 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뭘 공부하고 살았지? 아주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 더 많은 분야를 좀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린다면 여러 분야를 좀 많이 섭렵해 주십사. 저도 사실은 이제 재정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경영학도 쳐다보니 경영학도 좀 보긴 봤습니다만 경영학을 보면서 느끼는 게 허버트 사면이 뭐 우리 행정학자인 줄 알았어요. 경영책 보니까 전부 경영학자더구만요. 막스 베버도 사회학자죠. 사회학자로 아주 대표적인데 행정학에서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어지간히 지금 너무 좁은 눈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었는지 그런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또 어학도 뭐 잘하시는 분들이 야간 많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자료를 찾다 보면 위키피디아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는데 한 번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소니사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우연히 그 경영책을 보다가 소니사가 나오길래 소니가 어떤 건가 하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가지고 영어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판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판이 6개월 정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 나라 말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최근 자료를 볼 수 있구나. 또 영어판에 나오는 건 독일어판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독일판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한 가지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 중국어도 되돌아보고 뭐 이거저거 되돌아봤는데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나이를 조금 들다 보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으신 여러분들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우리 지적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가에 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제가 좀 감히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말씀 드렸는데 이제 뭐 다른 특별하게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이거 뭐 저희가 시간 재놓고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한 4분 남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뭐 그냥 주전주전 이렇게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러면 저 제3회 1분과 지방의회와 공무원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